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11월 11일 오늘 빼빼로 데이, 금요일입니다. 네, 일자가 4개 들어가는 카드를 치면요. 에이스 일자가 들어가면 다 이깁니다. 같은 원페어라도 에이스가 2장 있는 게 제일 높고요. 4카드가 4장 들어왔을 때도 에이스가 4개 있으면 다 이깁니다. 4카드 중에서도 제일 높습니다. 오늘은 일자가 4개 들어가는 금요일이니까요. 그래서 그런가요? 미국 시장도 어제 급등을 하고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어제 홍사원의 경제소에서 CPI가 저희가 이제 여기 엑셀로 저희가 해봤을 땐 7.73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어제 7.6에서 7.9 그런 가능성이 있고 이제 페드 피벗이 있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요. 홍사원의 경제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좀 일정이 빠듯해서 바로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설마 했는데 이걸 해냈네. 쿠팡 8년 만에 돈 벌었다라고 합니다. 돈을 벌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쿠팡 같은 기업이 제가 상장할 때 너무 비싸가지고 시총 100조? 죄송한데 우리 김범석 의장님이었나요? 참 감사한데 너무 비싸다. 그래서 사기는 좀 그렇습니다. 매경에서 그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투자 자금을 유치해 와가지고 소뱅으로부터 자금도 받고 결국은 한국에 엄청난 일자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생활에 또 편리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로켓 배송. 그러면서 이제 이 유통업계에 엄청난 매기가 돼서 큰 지금 이제 치킨 게임이 막 벌어지고는 있지만 소비자들은 좋아졌어요. 그리고 해외에서 자금을 끌어와서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했으니까. 그런 면에서 쿠팡이 흑자가 났다니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쿠팡이 지난 3분기 처음으로 영업이익을 냈는데요. 2014년 김범석 쿠팡 의장이 2014년 로켓 배송 서비스를 선보이고 제2의 창업에 나선 지 8년 만이네요. 쿠팡은 올 3분기 7,742만 달러, 약 1,037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둬서 흑자 전환했다고 10일 발표를 했습니다. 쿠팡이 2014년 로켓 배송을 도입하면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이커머스 사업을 시작한 뒤 분기 기준 흑자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매출이 한 7조 나왔네요. 6조 8,300억. 지난해 같은 기간 이번이 51억 달러인데 지난해는 46억 달러 대비해서도 9.8% 증가를 했고요. 한화로는 분기 기준 사상 최대입니다. 순이익이 약 1215억 정도 이렇게 나왔고요. 8년간 쿠팡이 총 6조 원에 이르는 영업 손실을 감내하면서 로켓 배송을 위한 물류 인프라 투자를 이어왔고요. 시장에서는 쿠팡의 이 같은 도전에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지만 쿠팡은 올 초부터 달라진 숫자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쿠팡의 핵심 사업인 로켓 배송과 로켓 프레쉬 등 제품 커머스 부분의 삼각전 영업이익이 1분기에 흑자로 돌아섰다. 여기 보면 이제 EBITDA라고 나오거든요. 계좌에는 저희는 이걸 EBITDA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EBITDA. earning인데 before 어떤 earning이냐면요. interest하고 tax 그리고 depreciation, amortization, 감가상각과 이제 그 다음에 영업권 상각, amortization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실제로 네가 장사를 해서 도대체 얼마 벌었어? 를 지표를 보기에 가장 좋은 지표가 이 EBITDA거든요. 그래서 이
삼각전 영업이익이 1분기에 흑자로 돌아섰다라는 얘기고, 김 의장은 투자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고요. 거시경제가 불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성장을 지속했다라고 하면서 현금 흐름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영업 손실이 총 6조 원에 달했고요. 언젠가 망할 것이라는 평가가 대세였는데 김범석 의장은 다 계획된 적자다. 이게 다 투자를 해서 그런 거다. 이런 얘기죠. 이 호우는 조소의 대상이 됐었고요. 하지만 쿠팡이 드디어 영업이익을 내면서 설마 했는데 이걸 해내네라는 반응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김 의장은 미국에서 지난 9일 3분기 실적이 발표된 후에 온라인 컨퍼런스 콜에서 흑자 달성 원동력으로 자동화 기술에 기반한 물류 네트워크를 철선에 꼽았다. 이게 중요하죠. 이렇게 이익이 이제 흑자가 전환이 됐을 때 어떤 이유로 이렇게 올랐는지, 그 이익을 냈는지, 예, 그게 중요합니다. 자동화 기술에 기반한 물류 네트워크. 여러 지역의 신선식품 유통을 확대하면서 재고 손실이 늘어나게 마련인데, 쿠팡은 머신러닝 기술 기반의 수요 예측 시스템을 통해서 신선식품 재고 손실을 전년 대비 50% 이상 줄였다고 합니다. 쿠팡의 물류 인프라는 축구장 500개 크기로 뉴욕의 센트럴 파크보다도 크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와, 벌써 물류 인프라가 축구장 500개 크기네요. 쿠팡의 3분기 성과는 지난 8년간 물류센터를 공격적으로 확장을 하고 배송 인력을 직고용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쌓이는 것을 감내한 결과인데요. 2014년도에 1215억 원으로 시작한 쿠팡의 적자가 작년에 1조 8천억까지 늘어났었고요. 누적 적자가 6조 444억 원에 달했었는데 사업 모델에 지속성이 없다는 얘기가 시장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온 배경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김 의장은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갔고요. 구축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그 후에 스스로 굴러가며 더 큰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때문입니다. 송상원 인천대 동북물류대학원 교수는 이커머스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동화 물류 네트워크만으로 저절로 돌아가는 플라이휠을 구축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실적은 쿠팡만의 혁신적 물류 네트워크가 성과를 낼 것이라는 경영진의 믿음이 결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독보적인 성과라고 하면서 쿠팡의 첫 흑자 전환은 아마존과 알리바바 같은 유수의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들이 부진의 늪에 빠진 와중에 거둔 성과라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고요. 아마존이 지난 1분기 7년 만에 처음으로 38억 달러에 달하는 순손실을 기록을 했는데, 인플레이션과 이제 공급망 혼란이라는 비용 증가, 온라인 쇼핑 시장의 성장 둔화 등이 겹친 영향이었죠. 알리바바도 2022년 회계연도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0.09% 감소를 했고, 알리바바의 분기 매출이 줄어든 것은 2014년 뉴욕 증시 성장 후에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안 좋을 때 실적을 내니까 더 돋보이긴 하네요. 테슬라가 2019년 하반기 흑자 전환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주가가 또 레벨업 됐잖아요. 예. 이 성장 기업을 우리가 투자할 때 너무 바닥잡기, 성장이 안 나올 때 뭐 바닥잡기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실적이 나오는 걸 보면서 사도 훨씬 이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처음 지금 쿠팡이 100조의 성장을 했었는데, 그죠? 그 사이에 주가가 되게 많이 빠졌잖아요. 주가 체크는 나중에 따로 다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FTX발 대폭락, 암호화폐 시총 이틀 새 280조가 날라갔다. 어제 이것 때문에 시장이 되게 싸했었습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의 바이낸스가 4위 거래소 FTX 인수를 추진했다가 하루도 되지 않아서 철회를 하면서 이렇게 됐고요. 이 기사가 너무 짧네요. 비트코인 가격이 2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을 했고,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주요 암호화폐 시세가 급락세를 나타내는 그런 사진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예. 사진에는 코리아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300만 원이 되어 있고, 예. 달러 표시로는 많이 빠졌었다가 오늘 아까 보니까 한 17,000불인가, 예, 그렇게 회복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조심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심은. 예, 보통 이렇게 뭔가 이제 거품이 깨질 때는, 허약한 곳이, 제가 그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날이 추워지거나 몸이 안 좋아지면 내 약한 부위가 먼저 아프다고요. 사람마다 이제 약한 부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경제에서도 뭔가 약한 놈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워런 버핏의 얘기처럼 물이 빠졌을 때 누가 팬티를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처럼, 네, 이렇게 유동성이 위축됐을 때 누가 이렇게 펀더멘탈이 약한지 시장 기능에 의해서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제가 계속 핵심 우량 기업만 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예,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기사를 보면요, 공화당의 대권주자 트럼프는 지고 디센티스가 부상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요 기사는 왜 가져왔냐면요, 이번에 공화당이 이제 중간선거에서 압승을 하면 또 트럼프가 자 봤지 이게 다 내 효과야라고 이제 자신의 치적으로 또 얘기를 하면서 중대한 발표, 예, 자기가 또 대선에 나오겠다, 아마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트럼프가 지고 디센티스 부상, 차기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예,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저도 이제 전혀 잘 모르는 분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중간 선거에서 예상보다 선전을 하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입지가 강해지는 등 차기 대선 구도도 요동치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 후보들의 패배로 큰 타격을 받았고요. 대신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네요. 공화당의 잠룡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항마로 급부상을 했다고 합니다. MBC 방송은 9일날 공화당은 주요 경합주에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언한 레드 웨이브를 일으키는데 실패를 했고요. 트럼프 성향의 공화당 후보들이 격전지에서 줄줄이 낙마하는 영향이 컸다. 공화당 지역구였던 펜실베니아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했던 메멧 오즈 상원 후보가 개표 내내 한 번도 앞서지 못하고 3%포인트가량 차로 패배했고요. 미식 축구 스타 출신인 조지아주 허셜 워커 상원 후보도 트럼프 효과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을 인용을 해서 CNN에서 트럼프가 전날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실망스러운 결과를 거두자 모두에게 소리를 질렀다고 전했고요. 네, 그 멜라니아 여사한테도 뭐 소리쳤다는 얘기도 있었죠. 이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5일로 예고한 대선 출마 선언도 연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디센티스 주지사는 대권 후보 입지를 굳혔는데요. 그는 4년 전만 해도 0.4%포인트 차로 간신히 주지사로 당선이 됐지만 이번에 상대 민주당 후보를 20%포인트 가까운 차이로 눌렀고요.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공화당의 차기 대선 경선은 디센티스의 승리로 시작했다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고 합니다. 뉴욕 포스트는 디센티스의 연임을 디퓨처라고 평가하며 글을 띄웠고요. 디센티스가 공화당과 미국의 미래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보니까 지금 전쟁도 조금씩 이제 평화회담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예, 지난번에도 한번 살짝 다루기는 했었는데, 지금 푸틴이 크림반도의 길목 헤르손을 내줬다.
기념비적인 패배. 지금 요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이 주가가 나중에 이제 올라갈 때 보면 여러 가지 악재들이 뭐 조금씩 막 이렇게 해소가 되면서 아, 이 정도 경제 상황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더 못 올라가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이상하게 막 호재가 막 생기게 됩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2월 24일 날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예, 요렇게 오래됐었는데 전쟁이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요충지인 헤르손에서 철수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전략적 요충지인 헤르손에서는 이 철구는 러시아의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고요. 우크라이나는 아직 러시아가 철수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면서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철군을 두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도가 지금 사진에 나오죠. 헤르손에서 철수하는 러시아라고 돼 있고 이 러시아 지금 보시면 바로 이 크림반도 바로 위에 있고요. 이 드니프로강이 가운데 흐르고 있고 이 헤르손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가 봅니다. 예. 이 전체 지역에서 다 철수를 하나 봅니다. 예.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9일 TV 브리핑을 통해서 러시아에 있는 러시아군에 헤르손 철수 명령을 내렸고요. 군대를 철수해서 이동해라. 병력과 무기가 안전하게 드니프로강을 건널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을 했고요. 우크라이나 주재 러시아군 최고사령관이 세르게이 스로비킨도 최대한 이른 시점에 철수를 시도할 것이라고 하면서 헤르손 인근에 있는 드니프로강 서쪽을 빠져나와서 건너편인 동쪽에 방어선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전 후 이제 8개월 만에 헤르손을 탈환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지난 2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8일 만에 점령을 했던 곳이고요. 우크라이나 남부를 관통하는 드니프로강 옆에 자리 잡은 도시로 크림반도의 관문이자 남부 지역의 수력발전 상수원을 관할하는 요충지라고 합니다. 러시아는 지난달 5일 헤르손주를 비롯해서 자포리자, 동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등 4개 주를 합병을 했는데 이때 합병을 할 때 헤르손주도 같이 합병을 했었네요. 주민투표 막 해가지고 그죠? 우크라이나 군은 치밀한 작전으로 헤르손 탈환에 성공을 했고요. 러시아군이 지난달 19일부터 사흘간 주민 대피령을 선포를 했고 도시를 요새화하려는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우크라이나 군의 타격으로 피해가 누적됐고 크림대교 등 주요 보급로가 차단이 되자 포위를 우려해서 군대를 물리기로 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러시아의 철군 명령에 대해서 기념비적인 패배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뭐 밑에 보면 뭐 다른 꿍꿍이가 있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푸틴 대통령이 화해의 손길을 뻗었다는 해석도 있고요. 러시아가 공세를 멈추고 휴전 협정에 들어가는 첫걸음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서방 국가와의 마찰을 우려해서 오는 15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담에 불참하네요. 블룸버그는 푸틴 대통령은 자신을 전범으로 규정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서방 지도자들로부터 외면받는 상황을 피하려 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뭐 이런 뉴스 가지고 뭐 아직까지 뭐 휴전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어쨌든 전쟁도 약간 헤르손 뭐 저쪽 주민투표 통해 가지고 합병까지 했다가 약간 좀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포착됐길래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TSMC가 미국의 또 공장 반도체 보조금 효과인 것 같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를 왜 사느냐, 홍콩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범중국권에서 탈중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쪽 기사는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TSMC가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짓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TSMC가 발표한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거라고 하고요. 이 피닉스 1공장 부지에 2공장을 추가 건설하는 다는 뜻인데, 이 공장에서는 3나노미터 트랜지스터 생산이 유력하고요. 이 공장 건설에는 1공장과 비슷한 규모인 120억 달러, 약 16조 4천억이 투자될 전망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네요. 이 공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물을 건설을 해서 첨단 반도체 생산을 할지 고려하고 있으나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진 않았다고 밝혔고요. TSMC가 미국에 추가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바로 이 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법이 있는 거죠. 이 법에 따라 미국의 반도체 시설을 짓는 기업은 거액의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TSMC 경영진의 낙관론도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TSMC의 피닉스 1공장은 다음 달 장비 도착식을 열고 2024년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보니까 일본 첨단 반도체 국산화 동맹, 도요타 등 8곳 회사 설립, 이런 기사가 있어서 이게 뭔가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도요타, 소니 등 일본 기업 8곳이 첨단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서 새 회사를 설립을 하는데요. 일본 NHK 방송이 도요타와 키오시아, 소니, NTT, 소프트뱅크, NEC, 덴소, 미쯔비시 UFJ 은행 등 일본 주요 기업이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위한 회사를 세웠다고 10일 보도를 했는데요. 회사 이름이 라틴어로 빠르다라는 뜻을 가진 라피드스라고 합니다. 라피드스는 슈퍼컴퓨터와 자율주행,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등 대량의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처리하는 분야에서 필수적인 첨단 반도체를 생산한다는 계획이고요. 2027년 제품 양산이 목표라고 하네요. 일본 정부도 힘을 보태기로 했는데 R&D와 거점 정비 비용 등에 700억엔 약 6,600억을 지원을 하고요. 연말까지 첨단 반도체 개발을 위한 연구센터도 새로 짓는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국, 대만 등 세계 각국이 반도체 굴기를 내세운 가운데 일본이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한 투자에 나섰다는 분석이고요. 일본의 강점인 반도체 소재 등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구축을 해서 자국 내 생산 체제를 강화하는 조치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일본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 등에서 점유율이 높지만 첨단 반도체 부분에서는 미국과 대만 등에 뒤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 라피드스는 해외에서 근무하는 일본 기술자를 불러들여서 2나노미터 이하 반도체 생산의 길을 연다는 구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몸의 심박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코 상태가 또 약간 좀 안 좋아서 듣기에 약간 좀 불편하셨을 건데 양해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말 행복하고 건강한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